거대한 쇳덩어리가 설탕 과자처럼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하 163도. 북극의 혹한보다 2배나 더 잔인한 이 온도에서는 우리가 알던 물리 법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왜 파리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바치듯 로열티를 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죽음의 온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30년간 이어진 기술 노예 계약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10조 원짜리 수업료, 그 처절한 독립전쟁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조선업이 어떻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백악관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거대한 판 뒤집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는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가스 운반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배 한 척에 3천억 원. 그런데 이 배를 다 짓기도 전에 프랑스로 먼저 송금해야 하는 통행료가 130억 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거액을 지불하는 걸까요? 그들이 파는 것은 철판도 엔진도 아닙니다. 오직 종이 위에 그려진 도면 한 장입니다. 이 도면이 없으면 우리 조선소들은 영하 163도의 가스를 담을 그릇을 만들 자격조차 얻지 못합니다. 제주는 한국의 용접공들이 부리고 황금알은 파리의 설계사가 가져가는 이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지난 30년간 7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아주 예민한 폭탄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철은 이 온도에 닿는 순간 분자 결합이 느슨해지며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공학 용어로 저온 취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바다 한가운데서 가스탱크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금이라도 가는 순간 배 전체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증발해 버립니다. 프랑스의 GTT는 이 죽음의 온도를 견디는 인바 합금과 특수 멤브레인 설계 기술을 철저하게 요새화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의 배를 사면서도 그릇만큼은 반드시 프랑스 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포 때문입니다. 이 독점의 역사는 1959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제리에서 거대한 가스전을 발견한 프랑스는 이 에너지를 유럽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를 기체 상태로 실어 나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였습니다.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기 위해 영하 163도로 얼려야만 했고,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보온병을 만들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천재적인 공학자들이 매달려 탄생시킨 메탄 파이오니어호가 바로 이 잔혹한 독점 제국의 시조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천 개의 특허로 성벽을 쌓았고, 그 성벽 안에 갇힌 우리 기업들은 기술 통행료를 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GTT는 단순히 기술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면을 파는 조건으로 자기네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감리비를 따로 챙깁니다. 소위 끼워 팔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우리 조선소가 그들의 특허가 부당하다고 소송이라도 거는 날에는 그 즉시 도면 사용권을 박탈하겠다는 독소 조항까지 계약서에 박아 넣었습니다. 배 한 척에 수조 원의 자본을 투입한 조선소 입장에서 도면 사용권 박탈은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법과 논리보다 무서운 시장의 갑질 앞에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조용한 약탈을 당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 굴욕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4년 정부와 조선 3사가 손을 잡고 KC1이라는 이름의 국산 화물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에 바치는 돈을 우리 기술진의 연구비로 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혈세와 기업 자본이 투입되었고, 마침내 우리 기술로 만든 탱크를 얹은 배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냉혹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냉기가 새어나오며 선체 외벽이 하얗게 얼어붙는 이른바 콜드 스팟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4,800억 원이라는 매몰 비용과 함께 우리 기술 독립의 꿈은 항구에 묶인 채 기나긴 법정 싸움의 소용돌이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 거제의 조선소 야드에 밤이 찾아와도 설계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우리가 만든 배가 결함이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항구에 묶여있던 그의 겨울은 유독 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의 상처를 부여잡고 신음하던 그 시각, 파리 블로뉴 숲 근처에 위치한 GTT 본사 회의실에서는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역습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GTT의 경영진은 한국의 독립 시도를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30년간 쌓아온 황금 제국을 무너뜨릴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길을 꺾기 위해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적의 적인 중국을 키워 우리를 포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GTT는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후동중화 조선에 자신들의 핵심 설계도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30년 동안 전교 1등을 지키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1타 강사가 내 라이벌에게 그 노트를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을 말입니다. GTT는 한국이 국산화에 매달리는 동안 중국의 사다리를 놓아주었고 중국은 그 사다리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2021년만 해도 1년에 고작 두세 척을 짓던 중국이 프랑스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등에 업고 2025년에는 무려 11척의 LNG선을 쏟아내기에 이릅니다. 우리 증권가에서 중국의 건조 역량이 이미 한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서늘한 보고서가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실패의 현장을 더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KC1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우리의 첫 국산 화물창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163도라는 온도는 인간의 계산을 비웃었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체 외벽에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학자들은 이를 콜드 스팟이라 부르며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뜨거운 물을 담은 유리컵이 갑자기 깨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강철선 전체에서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당시 우리 기술진이 마주한 실체였습니다. 3,600억 원을 들여 만든 배 2척은 그렇게 단 한 번의 가스도 실어 나르지 못한 채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항구에 묶였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강철의 분자 구조가 유리처럼 변하는 저온 취성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30년의 경험 없이 단번에 넘어서려 했던 우리의 조급함에 대한 값비싼 청구서였습니다. 하지만 거제의 기술자들은 포기하는 대신 그 차가운 실패의 기록을 낱낱이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얼어붙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들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거대한 고층 빌딩을 올리는 대신 아주 작고 단단한 1층짜리 단독주택부터 완벽하게 짓기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 10월 세상을 놀라게 한 7,500 입방미터급 소형 LNG선 실증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작은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생존 보고서였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무려 123번이나 가스를 넣고 빼는 혹독한 테스트가 반복되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체 가스가 주입될 때마다 기술자들은 숨을 죽이고 선체 외벽을 살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하얀 성에는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고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의 수치가 아니라 진짜 바다 위에서 한국 기술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바로 이어서 더 거대한 파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개발한 독자 기술은 가스가 자연적으로 증발해 사라지는 양을 프랑스의 최신 도면보다 42%나 더 줄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경제적인 보온병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여전히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GTT를 맹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견고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주 한 건을 놓고 피 튀기게 싸우던 HD연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수장들이 모두 단합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까지 가세한 이 연합군의 이름은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바치는 10조 원의 로열티를 우리 노동자의 월급으로 돌려주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경쟁자들은 설계 도면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이들이 짠 시간표는 치밀했습니다. 2026년 올해 안에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주력 선종인 17만 4천 입방미터급 대형선의 국산 기술을 얹기로 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탈환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은 프랑스 설계 제국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연합군의 뒤를 받쳐줄 거대한 바람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온 미국의 긴급 구조 신호였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문건 하나가 전 세계 조선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217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본을 투입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미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가장 먼저 호명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도대체 지구 반대편에 한국에 손을 내민 걸까요? 그 답은 미국의 처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군함이 고장나면 수리를 위해 무려 7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고 기술자가 사라진 미국은 이제 배를 고칠 능력조차 상실한 녹슨 제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절박했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해양 패권을 막으려면 세계 최고의 건조 속도와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조선 시스템을 통째로 수혈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북미 지역에서 쏟아져 나올 100척 이상의 대형 가스선 발주 물량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상 이 막대한 에너지 운송선을 적대국인 중국 조선소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프랑스의 기술 갑질에 신음하던 한국 조선소들에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독점 시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거시 경제적 대전환입니다. 프랑스의 도면에 의존해 로열티를 뜯기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해양 재건을 주도하는 설계자이자 동맹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HD현대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함정 사업을 논의하는 장면은 30년 전 기술을 구걸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패권의 흐름을 주도하는 위치에 섰음을 상징합니다. 실패의 상처였던 콜드스팟의 데이터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거제와 울산의 선박 건조장, 즉 야드의 새벽이 찾아오면 수만 명의 노동자가 내뿜는 거친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중에 흩어집니다. 이들의 어깨 위에는 지난 30년간 짊어온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는 우리가 짓고 열매는 프랑스가 가져가는 기형적인 독점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야드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남는 게 없다며 설계실 구석에서 한숨을 내쉬던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당당히 가슴을 펴고 설계 도면에 첫 장을 넘깁니다. 이 변화의 실체는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조선 3사 가거둔 합산 매출 53조 원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리로 흘러가던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우리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로 되돌려놓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영수증입니다. 실제로 HD현대 중공업의 야드에서는 1년치 월급에 가까운 성과급이 지급되던 날, 현장의 용접공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드디어 우리 기술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말하던 그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잔치가 아니라 30년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불꽃은 중동의 카타르로 향합니다. 여러분, 카타르에서 추진 중인 3차 LNG선 발주 물량이 무려 70척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대한민국 조선소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우리는 이 엄청난 수주를 하고도 프랑스 GTT에게 한 척당 130억 원, 총 9천억 원이 넘는 통행료를 먼저 떼어줘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프랑스 기술보다 가스를 42%나 더 잘 보존하고 실전 안전성까지 123번이나 검증받은 국산 화물창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우리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프랑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 항구에 묶여있던 KC-1 선박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는 그것을 4,800억 원을 날려버린 뼈아픈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 실패는 곧 자산입니다. 그 차가운 배의 외벽에 생겼던 하얀 성에, 즉 콜드스팟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해부하며 밤을 지새웠던 기술자들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반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 영하 163도라는 지옥의 온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 우리가 바친 7조 4천억 원의 로열티는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쥐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만 했던 가장 비싼 입장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지원군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입니다. 백악관이 우리 조선소에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은 단순히 배를 대신 지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해 세계 최고의 건조 시스템을 가진 한국을 미국의 해상 방어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녹슨 도크를 최첨단 스마트 야드로 탈바꿈시키는 장면은 30년 전 기술 국어를 하던 우리가 이제는 제국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마스터 건축가로 격상되었음을 상징합니다. 217조 원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한국의 조선 기술과 결합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은 앞으로 100년의 해양 패권이 어디로 흐를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할 2030년의 풍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프랑스의 GTT가 쥐고 있던 독점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고 전 세계 가스 운반선 10척 중 7척은 대한민국의 설계 도면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배 한 척당 130억 원씩 뜯기던 억울한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받아내는 당당한 기술 제국의 주인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10조 원의 수업료를 거름 삼아 꽃을 피운 대한민국 조선업의 대역 정극,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현장에서 땀 흘린 우리 노동자들과 그들을 믿고 기다려준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냉혹한 경제전쟁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7조 원의 로열티를 바치던 나라에서 217조 원의 판을 흔드는 주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흥미진진한 경제 대역 정극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셨다면 저희 만화로 보는 경제학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을 전달해 드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룬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이 가진 통찰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경제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